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 한 트위터의 질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랩스의 공식 문서에 적혀 있는 리플2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게재된 것인데, 이제 언뜻 보았을 때 XRP2 하면 제2의 XRP를 리플사 측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언급을 하였는데,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XRP2가 무엇이냐라는 해프닝이 CTO의 답변으로 인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서 리플사가 다시 한번 SEC의 만행에 대해서 꼬집게 되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새벽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 참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이 이 경기를 통해 우리가 잃을 것이 없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태극전사들 12년 만인가요? 이 16강 진출의 쾌거는 박수받아 마땅한 결과이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축구 발전에 큰 발판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에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비트코인 기준 17,000달러 부근에서 크나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6% 하락한 17,000달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2.79% 하락한 1,26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2.63%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3.20% 하락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3%, 1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이제 61%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72%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지난 11월 파산한 FTX 거래소의 수장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파산을 선언한 후 처음으로 이제 지난달 30일 공식 석상에 등장하였습니다. 이 트레이드마크인 헝클어진 머리와 티셔츠 차림의 샘 뱅크먼의 경우는 이날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딜북 서밋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출연하여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앤드류 로스에 속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와의 대화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다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로 샘 뱅크먼이 30일 인터뷰할 때 모습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또한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의로 자금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간의 관계가 그렇게 깊었는지 알지 못했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입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축된 듯 어깨는 내내 웅크린 자세였고, 눈동자는 카메라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자주 바닥을 응시하는 등 어딘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회사와 돈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이제 만약 사기가 아니라면 왜 여전히 본인은 바하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문제가 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서 FTX 그리고 얼마 전 게임사 위메이드까지 올해 글로벌 크립토 시장을 뒤흔든 일련의 사태는 암호화폐 강국을 자처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 루나 폭락의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대표, 이제 루나로 인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모럴 해저들을 저지른 FTX, 그리고 웹3 게임 산업에 이제 위기를 초래한 위메이드까지 모두 한국과 깊은 관련이
답변이 있죠. 이들은 탈중앙화되고 투명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였습니다. 이 규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이들의 탐욕은 산업의 붕괴를 가져왔고 지금도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그 속에서 K크립토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업계는 크립토의 가장 큰 문제를 기술 자체가 아닌 이를 운용하는 거버넌스에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탈중앙화와 탈도덕이 동일어처럼 느껴지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암호화폐 산업에게는 과연 어떠한 해결책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 선진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정부들은 이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말이죠. 결국엔 현재로서의 답은 시장의 혁신을 살리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규제의 유무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빠르면 2023년 안에 이러한 규제들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2022년도 한 해에만 몰린 것이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터질 일들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덩치가 더욱 커지기 전에 터져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성장통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한 트위터의 질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랩스의 공식 문서에 적혀있는 리플2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게재된 것인데 언뜻 보았을 때 XRP2 하면 제2의 XRP를 리플사 측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언급을 하였는데 XRP2는 토큰이 아니며 리플랩스가 관리하는 별도의 법인이다. 제3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XRP2가 무엇이냐라는 해프닝이 CTO의 답변으로 인해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소송과 관련하여서 리플사가 다시 한번 SEC의 만행에 대해서 꼬집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가 리플에게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도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어필한 것이죠.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SEC와의 지긋지긋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아무리 미워도 오래 함께 있으면 정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XRP는 저에게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증시에 그런 격언이 있죠.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XRP가 참 애증의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말부터 리플에 투자하기 시작을 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고 손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는 계속 오르는 코인마켓을 보며 한 방을 노렸다가 크게 물려 강제 존버를 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물타기를 통해서 오랜 기간 리플의 평단가를 낮춰가며 가격 흐름을 주시하게 됩니다. 이제 간간히 나왔던 호재라는 소식들은 대부분 뜬 소문으로 끝이 났었고 실제 눈에 보여서 이제 보여진 호재들 또한 가격에는
큰 영향,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XRP를 경험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나름 시장을 보는 눈도 생기게 되었죠. 2017년을 생각해 보면은 XRP의 가격은 정말 순식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간 수많은 조롱과 심지어 스캠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온갖 비난 속에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기가 맞아야 한다고 했던가요? 이 그간의 모든 진난과 비난과 조롱이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며칠째 리플이 업비트 원화마켓 거래량 1위를 이제 독보적으로 달성하기도 하였죠. 현재 전 세계는 탄소 배출량, 즉 ESG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순점도 많지만 이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죠. 이에 비트코인은 채굴이 환경에너지를 낭비한다라는 지적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리플, XRP가 가장 친환경적인 크립토 커런시임을 리플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크게 환경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의 인식의 수준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와 XRP의 싱크가 맞춰지며 XRP의 친환경적인 특징은 상당히 어필이 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CBDC가 $1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CBDC가 적용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CBDC로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인 미국으로 모든 자금이 전례 없던 속도로 빨리 모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CBDC는 실사용화되는 시점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CBDC 교환을 위해 속도도 빠르고 실제 수수료도 매우 저렴한 XRP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플사에서도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CBDC 백서 또한 발간하며 CBDC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적합하다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죠. 이 백서를 이제 읽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나름 CBDC와 XRP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 꿈쩍하지도 않는 XRP의 가격에 내가 팔면 오를까 사면 떨어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의 경우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수많은 XRP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작년이죠. 거의 작두를 탔다고 칭송까지 받던 유명 애널리스트 이 플랜비의 경우는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과도하게 낮다라는 분석을 하며 이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17,000달러 부근에서 나름의 저항선을 뚫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코인을 2017년부터 투자하면서 느꼈던 점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매도할 때까지 코인 가격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며 바닥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의 경우는 비트코인 혁명이 실패했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을 위한 필수 조건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수용으로 생각하고 있죠.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수용 말이죠.
그래야 기관 자금이 더욱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자체가 태생적으로 탈중앙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니 제도권 언론에 너무 큰 기대를 걸 일도 아닌 것이죠.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캐시 우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 CEO 마이클 세일러, 이들의 공통점은 작년 2021년 불장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현재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조차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코인마켓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현금 흐름이 뻔한 개인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결국은 벌지만 대부분 못 버티고 매도해 버리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알트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알트는 등락이 그나마 좀 있다 보니 리스크를 짊어지고 불확실한 알트코인 아니면 잡코인에 들어가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크게 짊어질 때가 아닙니다. 특히나 낮은 변동성 때문에 차라리 선물로 가서 거기서 높은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이 선물의 경우는 저 또한 가끔씩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 $100에서 $500 사이의 금액으로 고 레버리지를 진행하고는 하지만 이때도 확실한 자리에서만 진행을 하며 알트코인으로는 절대로 선물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11월 이번 FTX 사태로 코인의 관심도가 확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소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11월의 열기가 지나갔고 12월 산타랠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산타랠리가 12월에 잠깐 오는 것도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조금 오른다고 해서 17,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3만 달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장이 아니면 약간의 상승은 오히려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될 뿐이죠. 지금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하는 시기이며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상승하겠지 싶었다가도 다시 하락하고 여기쯤이면 상승하겠지 하다가도 하락하는 지지부진한 장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모두가 희망을 잃는 시기 비트코인은 아무도 탈 수 없는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